안녕하세요. 책마들입니다. 오늘은 고선자 작가의 단편소설 닭 잡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고선자 작가의 문패의 여운이 가시질 않아 또 다른 작품을 찾던 중 만나게 된 소설입니다. 소설을 읽다 울컥하고야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이 땅의 엄마와 딸이라는 숙명적인 관계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품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 부르면 누구나 눈물부터 핑 도는 그 부름이 내 후각에선 닭비린내로 변했다. 이내 탕목 내리친 칼질의 튄 피가 엄마 앞가슴으로 옮겨 붙는 모습이 눈앞으로 다가들었다. 그 잔상은 이따금 방송되는 범죄 다큐멘터리의 끔찍한 장면처럼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다. 엄마는 내 살림집과 하루길이면 오갈 거리에 살았다. 하지만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아 기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살림집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젯밤 전화를 걸어 해묵어 주저앉은 이불솜처럼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느닷없이 방문 의사를 밝혔다. 진주야, 내 이번 사위 생일에 맞춰 너희 사는 집에 꼭 가볼 생각이다. 엄마가? 차를 어떻게 타려고? 괜찮겠어? 듣고도 엄마 말이 믿기지 않았다. 하나뿐인 딸을 시집 보내놓고 못내 믿업지 않아 하며 애간장 졸였던 엄마는 매일 좌불안석 애태우면서도 가게 문만큼은 잠시나마 닫을 수 없단 그럴싸한 핑계를 둘러대기만 했었다. 난 엄마 소가리를 진즉 알고 있었다. 딸네 집에 드나들다 혹여 사돈과 마주쳐 당신 초라한 행색으로 자식 체면이 깎일성 싶어 그리움조차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픈 마음이야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단 얕은 소견으로 한동안 친정집에 발길 뜸한 채 지내왔다. 재작년 추석 때 잠깐 다녀온 뒤 변변한 전화통화조차 없이 벌써 그럭저럭 이태를 훌쩍 보내고 있는 참이다.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다. 참을미 심한 엄마가 강화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오는 일은 생각만큼 그리 쉬운 노릇이 아니었다. 차를 타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자 들어도 솟구치는 구토로 오장육부까지 쏟아낼 듯 괴로워하며 초주검이 될 테니 말이다. 우리 집까지 오려면 엄마 고생이 여간 아닐 텐데 어쩌려고.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직행 타면 한 번에 가는데 뭘. 설마 죽기야 하려고. 마음 한쪽 귀퉁이에서조차 기대라고는 털끝만큼도 품지 않았던 소식이었다. 어리둥절한 나는 남편 생일 상차림에다 엄마 접대할 음식까지 장만하려니 목돈 나갈 일이 큰 부담으로 어깨를 짓눌렀다. 식탁에 앉아 장거리 목록을 수첩에 적어 나가다 막다른 골목과 맞닥뜨린 것처럼 꽉 막혀버렸다. 이것저것 빼곡하게 적힌 수첩에는 썼다가 지운 물목이 적지 않았다. 식료품비로 계획한 지출 예산을 훌쩍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려면 아직 서너 해 남짓 남은 상태였다. 빚이 청산될 때까지 밥상에 3가지 반찬만 올리겠다고 선언한 뒤 곁눈조차 돌리지 않고 꼿꼿이 지켜왔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엄마 입맛에 맞을 음식만큼은 푸짐하게 차려 성의껏 대접하고 싶었다. 엄마가 뭘 좋아하시더라? 도무지 모르겠네. 뭘 해야 잘 드실까?
그러고 보니 엄마 식성 호불호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무심히 지나쳤던 미안함에 겸연쩍었다. 언제나 그랬다. 엄마란 실체는 무관심하다는 가작에서 깨어나 후회한 다음에야 비로소 뚜렷이 보였다. 수첩에 적힌 글자를 뚫어지라 들여다보며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문득 볼펜을 튕겨 손가락 사이사이로 이동시키고 있는 걸 깨달았다.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반대로 막혀 풀리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새에 튀어나오는 습관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볼펜을 돌리며 고심해도 엄마가 좋아할 만한 음식 종류는 냉큼 떠오르지 않았다.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길 반복해 결국 구매 물품에 포함한 생닭이란 글자가 경고문처럼 자꾸만 눈에 거슬렸다. 이상모가지 끊어낸 빈 수수대를 베어 간추려 놓듯 머리와 발목이 잘린 채 판매대 위에 몰아누워 수북하게 쌓인 생닭들이 떠올라서였다. 며칠 앞서 남편에게 생일날 뭐가 먹고 싶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심 기다린 듯 닭볶음탕이라고 말하며 거침없이 웃었다. 나는 그건 안 돼 라는 말 대신 왜 하필 생닭이야? 그거 말고 다른 거로 하며 단숨에 그의 웃음을 거두게 했다. 남편은 그러려면 뭐하러 묻느냐며 볼멘 소리로 구시렁거렸다. 나도 할 말은 있었다. 닭이라면 몸소리치는 내육 가민 반응을 빤히 알면서 굳이 닭볶음탕이야? 타박하며 되레 섭섭함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남편 식성은 닭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했다. 결혼한 뒤 그걸 훤히 알고도 내 손으로 직접 요리해 밥상에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자기 생일에 굳이 원하는 음식이 닭볶음탕이라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다짐하고 만들기로 작정했다.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닭고기와 달걀은 눈앞에도 두고 싶지 않은 기피식품이었다. 손가락이 베일 만큼 빳빳한 신권이라도 편히 만지지 못하는 버릇도 닭에서 비롯되었다. 엄마 전대로 들어갔다 나오는 돈에서는 늘 역겨운 닭비린내가 났다. 그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도 돈 만지는 일이 망설여져 선뜻 받아주지 못하고 손길을 주저주저 했다. 물건 구매는 카드 결제가 원칙이었다. 공과금도 자동이체로 처리하는 터라 굳이 손끝으로 돈을 만지지 않아도 큰 불편을 몰랐다. 현금 사용만 가능한 상황에선 차라리 구매를 포기할 때도 있었다. 드물게 일이 꼬여 거스름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어김없이 빨아 말렸다. 그런데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버릇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어디서든 돈을 받으면 거부감에 진저리 치면서도 어느새 슬며시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곤 했다. 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자각하는 순간 이미 기분 상한 상대방 눈초리를 감내하는 버릇도 굳어졌다. 병적일 만큼 예민한 버릇을 고치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기운 채 세워진 피사의 사탑처럼 굳어져 쉽사리 무너지지도 바로 잡히지도 않았다.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갔던 날도 헛구역질했었다. 개수기에서 너울너울 넘어가는 지폐의 낱장 갈피마다 생닭을 재듯 얼룩진 핏물이 튀는 환영이 어른거렸다. 여지없이 닭비린내가 풀풀 진동하는 것만 같았다. 똥물까지 개워낼 듯 치미는 욕지기로 기진맥진해 대기실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메스꺼림을 달래야 했다. 먹잇감 노리는 포식자 눈빛으로 내 행동을 지켜보던 중년 여인이 지레 짐작하고 아른 채 말을 걸었다. 누뚱이 가졌수? 입덧이 심한가 보네.
나이 들어 힘들겠구먼. 쯧쯧쯧. 못 본 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여인의 마땅찮은 오지랖에 나는 대거리할 힘도 없었다.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기에 펄쩍 뛰며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조차 이젠 의미 없었다. 남편의 생일날 출근하는 그의 뒤통수에다 잘 다녀오란 인사 대신 당부만 연신 쏟아냈다. 여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 4시야, 4시. 신촌 강화 직행버스 터미널. 알았지? 그의 출근길 파투 영 달갑잖은 마음 누르고 장거리 물목부터 빠짐없이 샀다. 내 집에 처음 오는 엄마, 내 손으로 처음 산 생닭, 내가 처음 만든 닭볶음탕까지 기억에 남을 날이었다. 이런 상차림이 대체 얼마만인가. 내 눈에도 흡족할 만큼 푸짐했다. 뿌듯한 마음으로 상차림을 살펴보니 엄마를 위한답시고 차린 음식 대부분 평소 내 식성 일색이었다. 나이 들며 내가 엄마의 입맛을 닮아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감정은 나쁘지 않았다. 엄마는 혼자 날 키우며 닭을 팔아 생계를 꾸렸다. 세평 남짓한 가게에서 산 닭을 직접 잡아 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 흙바닥에서 뛰놀던 닭들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홀로코스트 희생자처럼 작은 이동식 닭장에 빼곡히 갇혀 실려왔다. 닭똥투성인 채 넘겨진 닭들은 토종닭이라는 명분으로 육개보다 비싸게 팔려나갔다. 상호를 새긴 그럴싸한 간판 하나 내걸지 않았어도 토종닭을 찾는 고객은 예상보다 많았고 단골 손님까지 하나둘 생겼다. 엄마 모습은 볕을 쬐지 못한 진걸레처럼 후줄근했다. 사시사철 고무장화를 신고 발등까지 덮는 비닐 앞치마를 입은 모습이 엄마의 한결같은 차림새였다. 잠잘 때 말고는 한가할 때조차 벗지 않아 몸에서는 항상 닭비린내가 풍겼다. 그런 모양새만큼이나 축축한 앞치마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닭 살점. 핏물에 얼룩진 엄마의 모습과 재치가 난 진절이 나게 싫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좁아터진 이동식 닭장에 갇혔던 닭들은 엄마 소나기에 잡혀 끌려나와 삽시에 목숨을 잃었다. 엄마는 거리낌 없이 닭 모가지를 비틀거나 단칼에 머리를 잘라 숨을 끊었다. 이내 축 늘어진 닭 발목과 목을대를 번갈아 움켜쥐고 펄펄 끓는 물에 거꾸로 쳐넣어 휘젓기까진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닭을 뒤에서 까만 고무돌기가 빼곡하게 달린 기계에 던져 넣어 털이 뽑히면 무쇠로 만든 묵직한 칼로 닭 몸통을 쩍 갈라 잽싸게 파헤쳤다. 패백이나 제수용으로 쓰일 닭이 아니면 손님 대부분 머리를 자르라고 주문했다. 엄마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닭다리를 틀어잡고 깃털도 뽑지 않은 산 닭 모가지를 커다란 칼로 내리쳤다. 숨 끊긴 뒤에 해도 될 일을 굳이 먼저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피를 받기 위해서였다. 머리가 댕강 잘린 닭을 거꾸로 치켜들면 모가지에서 시뻘건 피가 펌프질하듯 뿜어져 나왔다. 머리만 없을 뿐 숨이 남아있는 닭은 경련을 일으키며 용쓰다 서서히 죽어갔다. 엄마가 줄줄 흐르는 소녀를 즐기듯 바라보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기다려 양푼에 정성스럽게 받았다. 잠깐 새 검붉은 선지로 변한 닭피가 엄마만 먹는 반찬으로 만들어져 밥상에 올랐다. 그 음식 때문에 우리 모녀는 상머리에서 툭 하면 각을 세워 말다툼이 잦았다. 엄마가 닭 잡는 모습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언제나 낯설고 섬뜩했다.
꿈속에서조차 선명해 악몽에 시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엄마는 닭 부산물조차 한 점도 버리지 않았다. 닭이 팔릴 때마다 내장과 모래주머니뿐 아니라 밤톨만한 콩팥까지 먹을 수 있는 부위를 전부 모아 저녁 밥상에 올릴 찌개로 끓였다. 엄마가 개걸스레 먹으며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권해도 나는 끝내 냄비에 수저를 담그지 않았다. 닭 잡는 정황이 눈앞에 어른거려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털과 함께 뒤섞여 있던 내장에 젓가락을 끼워 반으로 가를 때면 내 창자가 그렇게 찢어 발겨지는 것 같았다. 도시락 반찬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주문받은 닭을 잡던 엄마가 닭배 속에서 껍질이 말랑말랑한 달걀 2개를 꺼내 나에게 자랑했던 게 화근이었다. 아이고 진주야, 우리 덕 봤다야. 뜨끈뜨끈한 알이 2개나 들었네. 내일은 요놈으로 내 도시락 반찬 싸면 쓰겄다. 큰 횡재나 한 듯 싱글벙글 좋아하는 엄마가 한심스럽게만 보였다. 나는 혐오스럽단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며 야멸차게 쏘아붙였다. 저리 비껴. 비위상해. 그걸로 반찬만 해봐. 도시락 안 가져갈 거니까 알아서 해. 다음 날 아침 엄마는 그 미숙난으로 도시락 반찬을 만들었다. 반찬통 뚜껑을 열고 확인한 나는 획 돌아서 엄마를 노려봤다. 내 경고를 귓등으로 들은 엄마 보란 듯이 도시락을 꺼내 방바닥에 팽개쳐 놓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로 가버렸다. 그날부터 나는 다른 가게에서 사온 달걀로 만든 음식도 절대 입에 넣지 않았다. 미숙난으로 만든 반찬 때문에 점심 한 끼를 억지로 굶고 속내에 쌓아두었던 분기가 만든 괜한 우기였다. 닭털 뽑을 때면 엄마가 꼭 덧붙이는 말이 있었다. 뜨거운 2 손을 번갈아 허공에 흔들고 입으로는 연신 후 후 바람 불어 열기를 식혀가면서 수선스럽게 내뱉는 말이다. 실하지 않실까? 이래 살집이 좋은 줄 알았으면 값을 더 불렀어야 했는데 덕 보셨시다. 흥정이 잘못돼 이득봤다며 객적은 말로 손님에게 뒷북쳤어도 닭값을 올려받는 일은 없었다. 한 마리라도 더 팔아 기분 좋아 늘어놓은 너스레가 내 눈에는 그조차도 수다스럽게만 보였다. 털 뽑는 기계를 들여놓은 뒤부터 바닥에 쭈그려 앉아 사정없이 닭털 쥐어뜯는 옹색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괴로움이 있었다. 축 늘어진 닭을 기계에 던져놓고 스위치를 올리면 통이 돌며 고무 돌기에 닭 부딪히는 처참한 모습이 고스란히 소리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무지막지하게 가른 닭배 속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내장을 훑어내 아무렇지 않게 주물을 떼면 벌겋게 우러난 핏물에 비위상에 끝내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엄마 손에 죽임당해 함지박 물속에 잠겨 있거나 내장 빼낸 몸통이 도마 위에서 돌이 쳐지는 걸 볼 때면 소름 돋는 피부를 정신없이 문질러 댔다.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그 정황은 마치 내가 옷이 벗겨진 채 알몸으로 누워있는 듯 수치심을 갖게 했다. 영락없이 내 팔다리가 잘린 것 같은 잔인함에 두려움마저 느꼈다. 장사를 마치면 엄마는 밤마다 목욕했다. 커다란 양은솥 한가득 데운물로 깜깜한 가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비린내 풍기는 몸을 샅샅이 씻어냈다. 닭 비린내라면 짜증부터 내는 나와 한 입을 덮어야 할 처지라 한겨울에도 목욕만큼은 거르지 않았다. 엄마는 목욕하기에 앞서 다음 날 장사할 때 쓸 칼부터 갈았다. 늦은 밤 웅크린 채 칼 가는 모습은 마치 살인에 앞서 전의를 다지는
청부업자 행위처럼 느껴졌다. 숫돌에 칼 갈리는 음산한 소리마저 내 불안감을 키워 가슴 졸이며 잠든 날이 이어졌다. 가게 바닥 여기저기 움푹움푹 파인 곳은 늘 핏물이 고여 퀴퀴한 냄새가 나고 질컥거렸다. 하지만 등교하는 시간보다 앞서 엄마가 어떻게든 보송하게 말려놔 내 신발에 핏물 닿을 일은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주문한 닭을 잡느라 엄마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닭털과 꺼내놓은 내장으로 어질러진 바닥에 미처 쓸어내지 못한 핏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그날도 엄마는 내게 줄 돈을 빨아말려 새 것으로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정신없이 바쁜 엄마가 닭주무르던 손으로 급히 돈을 집어 건넸다. 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 돈은 받지 않겠다고 생떼 쓰며 까탈을 부렸다. 오늘만 그냥 가져가라는 통사정에도 요지부동인 내 고집에 엄마의 인내심은 무너지고 말았다. 못된 년. 싫으면 놔둬. 돈 귀한 줄 모르고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에이. 내게 처음으로 불같이 화내는 엄마 모습에 적잖이 놀랐지만 그 정도에 꺾이자니 어쩐지 자존심 상했다. 난 꼼짝 않고 서서 빨리 새 돈을 내놓으라고 빚쟁이 독촉하듯 노려보며 기어이 엄마를 이기려 들었다. 바짝 도골은 살무사 눈빛을 한 엄마도 그때는 양보할 마음이 없어 보였다. 끝내 당신 속에 꽉 들어찬 화를 사귀지 못해 통나무 도마에 올려놓은 닭을 향해 높이 치켜든 칼로 분풀이하듯 힘껏 내리쳤다. 닭 몸통이 반으로 쪼개지는 순간 일은 이미 벌어져 있었다. 새치름하게 눈 내리깔고 서서 고집부리던 내 흰색 교복 윗도리로 동시에 불구죽죽한 핏물이 튀어올랐다. 당황한 엄마가 얼떨결에 젖은 행주를 움켜잡아 내 앞섭을 황급히 문질러 댔다. 행주에 밴 핏물까지 옷감에 스며들며 얼룩은 속수무책 물감 퍼지듯 더 너르게 번졌다. 이제 어떡할 거야? 발악하고 울던 나는 그날 학교에 가지 않았다.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단식 시위한 그날부터 닭으로 만든 음식은 내 밥상에서 사라졌다. 나는 엄마와 화해하지 않았다. 대화는 고사하고 무심코 마주친 눈길조차 애써 거둬들였다. 엄마에게 굽히기 싫은 마음에 며칠이 지나도록 용돈은 물론이고 학업에 필요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엄마는 여전히 밤마다 목욕했고 깨끗이 빨아 말려 비린내 가신 돈을 내 책상 위에 말없이 올려놓았다. 난 매사 퉁명스럽고 쌀쌀맞은 딸이었다. 살 닿는 곳조차 질색하는 내가 잠결에 무심코 당신 품으로 파고들어 끌어안을 때가 엄마에겐 유일한 기쁨이었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묻는 말에 어쩌다 고분고분 대답하는 날이면 엄마 얼굴에선 온종일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그날도 어둠 속에서 목욕을 끝낸 엄마가 다시 가게 안에 불 밝히고 앉아 내게 줄 돈을 빨기 시작했다. 일부러 듣고자 한 의도는 없었는데 이어진 혼잣말이 나직이 들려왔다. 내가 죽일 년이지. 내 죄로 저까지 힘들게 사는데 내가 좀 참을 것을. 가엾은 것. 엄마는 분명 울고 있었다. 그러나 방 안까지 들릴까 조심스러워 어깨만 들먹일 뿐 울음소리 대신 헛기침만 거푸해댔다. 그 모습은
내게 형언 못할 충격이었다. 우리 모녀를 싸잡아 없인 여기는 이웃들과 맞서 싸우며 괄시당한 일이 수없이 많아도 그들은 물론 내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엄마였다. 오빠 때와 달리 아버지 죽음 앞에서조차 울음을 아꼈었다. 문틈새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튕기듯 쏜살같이 달려나가 돌아앉은 엄마를 와락 부둥켜 안았다. 솟구치는 내 눈물로 엄마 모습이 흐릿했다. 하지만 우리 모녀의 어색해진 거리는 예전만큼 좁혀지지 않았고 자주 어긋나 삐걱거렸다. 내가 7살 때까지 살던 곳은 읍내에서 20여 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엄마와 읍내로 이사하기에 앞서 떼쓰고 어리광 부리며 오빠와 뛰노는 일밖에 모르던 철부지 때였다. 그곳에서 부모님과 3살 위 오빠까지 4식구가 함께 살 때만 해도 불행이란 의미조차 몰랐다. 당시 어린 내 눈에 비친 엄마는 우리 집 암탉이 낳은 달걀로 병아리를 만드는 신기한 재주가 있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 병아리 부화가 점점 마릿수를 늘리며 살림의 큰 보탬이 되었다. 아버지는 이웃마을 채부잣집 논 한 필지를 도지 얻어 농사지었다. 일손 야물고 부지런한 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배골치 않았다. 남매 키우며 달걀을 부화해 병아리를 팔아 목돈 만든 엄마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형세였다. 아버지는 밤이면 곧잘 여태껏 강화 땅을 벗어나 보지 못한 아내와 남매에게 외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던 자상한 성품이었다. 가뭄이나 태풍 피해 없이 다른 해보다 늘어난 소출에 우쭐한 아버지가 여분의 돈과 병아리 팔아 모은 돈을 합쳐 경운기를 샀다. 적잖이 빚을 졌지만 적은 농토라도 기계로 농사 짓는 게 꿈이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었다. 아버지는 들뜬 기분에 해걸음을 무릅쓰고 당장 몰아보고 싶어 했다. 호기심 많은 나와 오빠가 따라가겠다며 고집부려도 아버지는 위험해 안 된다며 굳고 말리다 하는 수 없이 우리를 번쩍 안아 경운기 적재함에 태웠다. 경운기가 굉음과 함께 저수지 뚝기를 손살같이 내달렸다. 아버지는 장난감 생긴 어린애처럼 달리는 내내 경운기 이것저것 만져보고 조작법까지 익히며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끔찍한 일은 잠깐 방심한 사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아버지가 빠르게 내려가는 경운기 방향을 바꾸려고 조향 클러치 레버를 잡자마자 생각과 달리 엉뚱한 쪽으로 꺾인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다. 가파른 언덕길에서 가속 상태로 조향 클러치를 작동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운기 속성을 미처 알지 못한 게 사고 원인이었다. 거칠게 휘돈 손잡이로 옆구리를 가격당한 아버지가 뒤집혀 나뒹구는 경운기에 휘말려 오빠와 함께 10여 미터 아래 논바닥에 처박혔다. 실신했던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경운기 몸체에 깔린 오빠는 이미 숨져 있었다. 가장 무거운 엔진 부분 쇳덩이에 눌린 아버지 2다리는 감각을 잃고 너덜거렸다. 경운기에서 바로 튕겨나간 나는 얼굴과 팔다리에 긁힌 상처 말고 크게 다친 곳 없이 멀쩡했다. 큰 살림 미천이 될 줄 알았던 경운기는 오빠 목숨 앗아간 흉기가 되어 뚝 아래 처박힌 채 애물단지로 녹슬어갔다.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 방치된 경운기를 두고 마을 사람 저마다 재수없는 흉물이라며 혀만 내둘렀다. 누구도 손대길 꺼린 경운기는 고물장수조차 거들떠보지 않았다. 사람들은 천운이 어찌 계집아이 몫이냐며 오빠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아버지를 두고도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단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황소도 때려 눕힐 만큼 힘세고 혈기왕성했던 아버지가 하반신 불구되어 하루아침에 혼자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갓난아기처럼 돼버렸다. 두 팔 외에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랫도리가 오히려 고추장스러울 뿐이었다. 아버지는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날 일을 후회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끝내는 불구가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술로 세월을 보내며 성격마저 거칠어 갔다. 누구보다 큰 충격에 빠져 망연자실한 건 엄마였다. 자식 잃은 슬픔도 잠시, 졸지에 불구 남편을 수발하며 가장의 목까지 떠안아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만 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느라 매일 아등바등했다. 악몽 같았던 그날 일이 내 기억에서는 가물가물 잊혀갔다. 그런데 정작 사고 현장에 없었던 엄마가 알 수 없는 이상 증세로 시달렸다. 원인 모를 현기증과 구토로 이따금 읍내 갈 때 타던 버스조차 멀미 증세 때문에 더는 탈 수 없게 되었다. 제대로 된 치료나 약 한 봉지 써보지 못한 채 슬픔을 딛고 일어선 엄마는 본격적으로 달걀로 병아리를 부화해 팔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우리 집에선 기르는 암탉이 낳은 달걀조차 더는 반찬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리 안달하며 부화시키는 데 들인 시간에 비해 이유는 겨우 새 식구 입에 풀칠할 정도였다. 생계 위협을 느낀 엄마가 미처 배워두지 못한 화문석 짜는 일도 시도했지만 당장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도리 없이 손수 부화한 병아리를 파는 것만이 최선이었다. 엄마는 직접 병아리가 담긴 상자를 인 채 20리 길을 걸어 읍내에 가서 팔다가 어스름한 저녁에야 돌아왔다. 점차 장사에 눈뜨자 무정란을 곤란해 파는 일까지 겸하며 수완도 늘었다. 하루 거르지 않고 읍내 드나드는 엄마를 아버지가 수상쩍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린 내게 엄마 뒤를 밟도록 윽박지르고 본대로 낱낱이 고해 바치길 원했다. 난 본 것도 할 얘기도 없었다. 아버지는 그도 여의치 않자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감옥이나 다름없는 방에서 엄마에 관한 온갖 상상을 키우며 양심의 부끄러움마저 잃어갔다. 엄마 얼굴이 보였다면 말쌈을 걸어 불화가 잦았다. 아버지가 쏟아내는 말은 온통 억지소리로 어린 내가 들어도 억울할 시비거리 뿐이었다. 진주 아버지, 그런 말 마시겨. 그리 애먼 소리로 생사람 잡다 천벌받시다. 뭐시? 병신대 들어앉은 나더러 천벌까지 받으라고? 제발 그만하시겨. 사람 구실 못하고 이리 사느니 차라리 죽어 없는 게 낫까시다. 옳도당토하는 말로 쥐잡듯 몰아세우는 아버지에게 엄마가 차마 해선 안 될 말을 입에 올렸다. 거두기에 이미 늦은 죽음이란 단어가 아버지에게는 일촉즉발의 뇌관 같은 거였다. 엉겹결에 나온 말실수로 아버지는 이성을 잃었다. 순식간에 엄마 치맛자락을 낚아채 나자빠지게 한 뒤 사정없이 목을 때를 졸랐다. 이내 머리채까지 움켜쥐어 안가품하듯 방바닥에 찢고 주먹 휘둘러 닥치는 대로 매질했다. 엄마는 저항도 못하고 발버둥만 쳤다. 난폭함이 극에 달한 아버지를 어린 내가 말릴 재간이 없었다. 안절부절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며 그저 우는 것밖에. 차오른 분을 사귀지 못한 아버지가 급기야 자기 머리를 벽에 들이받는 자해까지 서슴찮았다.
이 말을 지으며 난동 부리는 아버지가 우리 모녀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밖에서 놀다가도 방 안에서 부르는 한마디에 쪼르르 달려가 손과 발이 되던 나까지 차차 아버지를 멀리하게 됐다. 날 빈번하게 불러대는 이유가 있었다. 엄마가 하루하루 벌어 반다지에 모아둔 돈으로 술 심부름 시키려는 꿍꿍이었다. 술 취하면 엄마에게 가해지는 욕설과 매질이 더 난폭해져 그 일만큼은 끔찍이 하기 싫었다. 마음 졸이는 불안한 생활은 2해 넘게 이어졌다. 엄마는 여전히 날 밟기 무섭게 장사 나가기 바빴다. 눈치껏 뒤따라 나간 나도 엄마가 올 때까지 가능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달아나 하루 해를 지우곤 했다. 2달 뒤 집에 혼자 남겨진 아버지가 앞마당 두레박 우물 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은 긁히고 찢긴 상처투성이로 2눈을 부릅뜬 채였다. 10손가락도 성 한 대 없는 참혹한 몰골이었다. 2다리 못 쓰는 불구가 어떻게 마당까지 나와 우물에 빠져 죽었을까.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모진 매를 이기지 못한 엄마가 술에 골아 떨어진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을 거란 추측으로 눈 감고도 훤한 시골 동네가 뒤숭숭해졌다. 그 사건을 빌미로 엄마는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했다. 경찰관은 7살밖에 안 된 내게도 그날의 진실을 알아내려고 온갖 사탕발림으로 구슬렸다. 그들 꼬임에 문득 싸움이 있던 날 엄마가 보인 수상쩍은 행동이 퍼뜩 스쳐 지나갔다. 깊이 잠든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 움켜진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으려 하던 며칠 전 모습이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 실행에 옮기진 않았지만 잠결에 뜬 실눈으로 나는 똑똑히 봤었다. 아버지를 죽이려던 도끼로 가득 찬 엄마 모습을. 그날도 엄마는 아버지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다. 부엌 나뭇가리에 엎드려 한참 울던 엄마가 석가래에 목매 자결하려다 미수에 그친 날이었다. 새끼줄을 말아쥐고 광으로 들어간 엄마는 뒤쫓아간 나와 눈이 마주치자 모질게 먹었던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잠결에 보았던 엄마의 그 살기 어린 눈빛. 나는 경찰에게 그날 일은 말하지 않았다. 절대 발설해선 안 된다고 강요받거나 엄마의 억압에 의한 약조는 없었다. 다만 어린 마음에도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나만 아는 비밀로 꼭꼭 씹어 삼켰다. 어쩌면 꿈결일지도 모를 일이기에 엄마의 행동 끝을 자신할 수 없기도 했다. 엄마에게선 어떤 살해 혐의도 나오지 않았다. 아랫돌이 못 쓰는 육척 장신의 남자를 여자 힘으로 끌어다 우물에 밀어넣을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더구나 마을 이장의 신고를 받고 그들이 올 때까지 엄마는 읍내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었다. 최초 목격자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불구인 아버지를 측은히 여기며 이따금 찾아와 말벗해주던 박동재였다. 어디선가 싸우는 것 같더라고 했다. 이내 꼭 한번 들린 외마디 비명이 분명 아버지 목소리더라고도 덧붙였다. 그가 부랴부랴 달려와 보니 난장판으로 어질러진 채 휑한 빈방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예사롭지 않았다고 했다. 집안 밖을 샅샅이 살피다 보니 우물가 반지르르하게 자란 이끼가 짓이겨진 채 뭔가에 쓸린 자국이 선명했고 적삼 단추까지 떨어져 있어 큰일이 났다 싶었다며 본대로 쏟아냈다. 그는 왕방울만 한 눈을 부릅떠 당시 너무 놀라 당황했던 표정 그대로 현장 목격담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아쉬움까지 토로했다.
아차 싶었지요. 허겁지겁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종기가 곤두박여 이미 내가 지체만 하지 않았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뒤가 급해 뒷감부터 다녀오느라 그만. 근동에는 장사한답시고 읍내 드나들던 엄마가 외간 남자와 눈 맞았고 그것을 눈치챈 아버지가 홧김에 자결했다는 헛소문이 사실인 양 일파만파 퍼졌다. 아버지 죽음은 자살로 결론났으나 마을 사람들 눈총은 여전히 따가웠다. 엄마를 바람기 많은 환양년 취급하는 수군거림도 수그러지지 않았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부터 엄마는 밤이면 안에서 걸어 잠근 문고리에 걸쇠까지 걸고도 끈으로 칭칭 동여매 문단속했다. 게다가 머리맡에 부엌칼과 장도리를 가져다 놓고서야 잠들었다. 49제 지낸 엄마가 남편 목숨 앗아간 앞마당 우물을 손수 메워버렸다. 며칠에 걸쳐 우물 안에 돌과 흙을 들이부은 그 길로 나를 이끌고 도망치듯 마을에서 빠져나왔다. 그 마을에서 더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신 손때 묻은 살림살이 하나 갖고 올 수 없었다. 당장 잠잘 곳조차 없는 막막한 처지였다. 고민 끝에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받은 석돈짜리 금반지를 팔았다. 임질로 번 몇 푼까지 합쳐 겨우 가게 보증금을 치른 엄마는 나와 월세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가게라야 두 팔 벌려 67걸음 옮길 수 있는 정도 크기였지만 방을 따로 얻을 필요 없는 좋은 조건이었다. 어떤 물건을 팔던 어린 나를 떼어놓지 않고도 장사할 수 있어 안성맞춤이라 생각해 고민하지 않았다. 며칠 궁리한 엄마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닭장사였다. 닭을 도매로 떼와야 많은 이윤이 나겠지만 그 일은 혼자 된 여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엄마가 당신 처지를 설명하고 사정한 끝에 닭농장에서 가게까지 실어다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주먹구구식으로 어설프게 시작한 엄마의 닭장사가 평생의 업이 되었다. 엄마는 시장 골목에서 소문난 싸움닭으로 통했다. 장마가 시작되며 그날따라 우산으로도 막아내지 못할 만큼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여름날이었다. 비를 피해 잡다한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어질러진 재래시장 골목으로 뛰어들던 나는 우뚝 걸음을 멈췄다. 골목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목청도도 싸우는 소리에 미간부터 찡그려졌다. 익숙한 그 소리는 흩어지지 않고 더욱더 또렷하게 내 귀청으로 파고들었다.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 한심한 생각마저 들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눈 감고 들어도 분명히 엄마가 시장상인 누군가에게 또 당하는 소리였다. 엄마는 지금도 여자 혼자란 말을 무기 삼아 비굴하게 사정할 게 손바닥 보듯 빤했다. 그런 넋두리도 먹혀들지 않으면 곧 딴 사람으로 돌변할 것이다. 싸움의 승기를 잡으려고 악다구니를 써대며 길길이 뛰다 기진맥진하는 모습도 종종이 보아온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쇳소리를 냈다. 쌍소리로 웅수에 요졸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따져드는 상대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곧 드자비가 벌어질지도 모를 판세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고 많은 가게 놔두고 왜 하필 옷가게 앞에서 냄새 피워 피해를 주느냐며 속사포처럼 따지는 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다. 그의 뒤질세라 사납게 대거리하는 엄마 말에 두 여자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 기세를 몰아 엄마는 더 큰 소리로 사납게 달려들며 서슴없이 거친 말을 내쏟았다.
나 장사하는데 도와준 거 있을까? 재수 없으니 얼른 저리 가시겨. 에이, 퇴. 만약 내가 옆에 있었다면 분명 진주야, 소금 퍼와라 라고 소리 지른 뒤 두 여자 발 뒤꿈치와 골목 여기저기에 뿌려대며 재수 엄부 떴다는 말을 연거푸 쏟아낼 게 분명했다. 엄마와 유독 자주 다툼을 벌이는 사람은 닭집 맞은편 옷가게 주인 여자와 그 옆에 붙은 포목점 여자였다. 닭똥 냄새와 닭 비린내 말고도 나오는 즉시 치우지 않고 가게 앞에 쌓아놓은 닭털이 이리저리 날리기 일쑤였으니 당연한 원성이었다. 수시로 죽는 닭은 발악하며 야단법석 날개 퍼덕여 괴성을 질러댔다. 그 요란함이란 시골 마을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정겨운 첫닭 울음소리와 달리 듣기 시끄럽고 불쾌한 소음이었다. 난 어디 작은 틈이 있으면 얼굴만이라도 감추고 싶었다. 부끄러운 마음에 누가 볼세라 허겁지겁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비 내리는 거리에 섰다. 쉬 멈출 것 같지 않은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내리꽂는 신장로에 미처 빠지지 못한 빗물이 황토물로 변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반소매 자락 밑에 드러난 살갗으로 물바가지에 들러붙은 깨알처럼 소름이 돋았다. 털 뽑힌 닭껍데기에 일제히 오돌토돌 솟은 모공이 내 팔뚝이로 겹쳐 보였다. 내 몰골이 그와 하나 다를 게 없었다. 엄마는 기르던 씨암탉이 낳은 알을 애지중지 부화해 새 생명 만들던 음전한 안악이 아니던가. 이젠 그 손으로 거리낌 없이 닭을 죽이는 모습은 도무지 낯설었다. 날이 갈수록 우악스레 변해가는 모습도 안타까웠지만 왜 하필 닭 잡는 일을 하는지 내 불만은 거기에 있었다.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틀린 건지,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란 말이 맞는 건지 나로선 도무지 알 길 없었다. 엄마에게 쏠리는 주위에 곱지 않은 언동 또한 나를 자극하기에 차고 넘쳤다. 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엄마 일거수일투족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내가 예민한 까닭에는 가물가물한 가운데 유독 또렷하게 남은 기억 한 조각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읍내 나가 장사하며 눈맞은 외간 남자라고 쑥덕거리던 말이 늘 귓전에 맴돌아 잊히지 않았다. 엄마는 가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에게서 눈 떼지 못하고 샅샅이 훑어보곤 했다. 가게 앞을 오가는 남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난 그 눈빛과 표정을 놓치지 않고 지켜봐왔다. 그럴 때마다 혹시 장사하며 눈 맞았다던 그 남자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 사내와 정분 때문에 성가시기만 한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손님 뜸한 시간이면 엄마는 등받이 가로막대가 빠진 낡은 나무 의자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청승맞게 노래를 불렀다. 노랫소리를 처음 듣던 날 난 엄마도 노래를 부를 줄 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신기해 두 귀 쫑긋 세운 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들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꽃구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
파란 금행새에 봄날은 간다. 지금 뭘 생각하며 그 노래를 부르냐고 묻고 싶었다. 직접 물어보면 궁금증이 바로 풀리겠지만 끝내 묻지 않았다. 엄마 심경을 속속들이 이해해서가 아니었다. 어쩌면 매일 애타게 기다리는 그 남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봄날은 간다를 연거푸 너댓 번 부르면 그 다음 노래로 넘어갔다. 그 노래도 어김없이 당신 실증 날 때까지 불러댔다. 한 부분만 계속해서 불러 듣기 지겨운 엄마의 애창곡은 원본 악보에도 없는 도돌이표가 무수히 많았다.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고요. 연애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없구나. 난 과부 청승 떤다고 흉보는 거 모르지?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하고 노래가 나와? 라고 목구멍까지 치받친 말을 꾹꾹 눌러놓고 긴 한숨만 쏟아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내 속이 시원한 만큼 엄마 속은 당신이 부른 노랫말처럼 연기도 비우지 못하며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럴 땐 화제를 돌리는 게 상책이었다. 내일 실습하는 시간에 보조가방 만들어야 해. 재료 사야 하니까 잊지 말고 돈 준비해. 그날도 엄마는 골라낸 새 돈을 물에 빨아 아랫목에 쭉 늘어놓고 말렸다. 돈 준비하라는 말 속엔 액수 포함해 필요한 만큼 물에 빨아 말리라는 의미까지 에둘러 담겨 있었다. 엄마가 지닌 돈에서는 언제나 닭비린내가 진동했다. 손님에게 받은 멀쩡한 돈도 엄마 수중에만 들어가면 냄새나는 돈으로 변해버렸다. 핏물이 얼룩져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는 그 악취가 유난히 심하게 풍겼다.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으나 엄마는 내게 줄 돈만큼은 꼭 물에 빨아 말렸다. 그 행위는 언제부턴가 모녀의 암묵적 약속이 되었다. 난 뻔뻔스럽게 그 돈을 날름날름 받아서 고등학교까지 무탈하게 졸업할 수 있었다. 10년이 지나 결혼을 앞둔 내가 엄마에게 넌지시 마음속 진심을 털어놓았다. 엄마,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나 결혼하고 나면 더 늙기 전에 엄마도 시집 가라. 진지한 나와 달리 엄마가 가당찮다는 말이라고 손살에 치며 펄쩍 뛰었다. 나는 엄마의 진짜 속마음이 알고 싶어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했잖아. 마음 아파 더는 못 보겠어. 그러니 맘에 둔 사람과 결혼해. 그날 난 미처 닭비린내 씻어내지 못한 엄마를 처음으로 힘껏 끌어안았다. 그러나 내 안에 가득하게 자리하고 있던 속말은 차마 입 밖에 내놓지 못했다. 엄마, 매일 어느 아저씨를 눈 빠지라 기다렸잖아. 함지박 물속에 담겨 두 다리 뻗친 닭을 볼 때마다 우물에 빠져 흠씬 젖은 채 숨진 아버지 죽음이 떠오른다는 말도 끝내 하지 않았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오빠의 죽음과 달리 애써 잊으려 하면 더욱더 뚜렷하게 떠올라 내 숨이 끊기는 순간까지 가뭇없이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시계를 보니 엄마를 마중 나간 남편과 진즉 만났을 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때 요란스레 전화벨이 울렸다. 한껏 콧소리를 높여 전화를 받던 난 얼굴이 하얘져 주저앉고 말았다.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신촌 세브란스니까 당신도 빨리 와야겠어. 일순간 눈앞으로 검은 장막이 척 내려왔다. 내심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야위고 병세까지 짙어 당최 딴 사람처럼 보였다. 단순한 참을미로 병원까지 실려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쭈뼛거리며 나를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 남편이 침통한 표정으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 그게 말이야. 장모님이 뇌종양을 앓고 계시대. 상상조차 못했던 병명에 기겁해 쩍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은 입을 손으로 힘껏 틀어막았다. 목을대가 찢긴 듯 아렸다. 굳고 말렸으나 이번 사흘 만에 태어난 엄마는 딸내 코앞에서 강화 당신 집으로 되돌아갔다. 죽어도 당신 집에서 죽겠다는 마지막 의지처럼 보였다. 엄마는 서울 오기에 앞서 방 하나를 새 얻어 이사까지 한 터였다. 방에는 당장 덮고 잘 이불 한 채와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인 채 썰렁하기 짝 없었다. 평생 겨우 이렇게 살 것을.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묻어두었던 아버지 죽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닭을 죽이며 질끈 눈 감고 오만상 찡그린 엄마를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표독스럽게 되뇌었었다. 웬 약한 척? 아버지에게 그 모진 짓을 서슴없이 한 엄마라면 능히 할 수 있을 텐데. 잠든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미동도 없이 가느다랗게 실눈을 떴다. 눈두덩이 움푹 꺼져 눈동자도 없을 것 같은 눈꺼풀을 겨우 들어올린 엄마가 눈짓으로 나를 불러앉혔다. 그조차 힘겨운지 바짝 말라 대나무같이 뼈만 앙상해 마디마디 툭툭 붉어진 손가락으로 당신의 가방을 가리켰다. 가방 안에는 여러 겹으로 싸고 또 싸맨 돈뭉치가 들어있었다. 돈다발을 내 손에 쥐어준 엄마가 결연한 표정으로 힘겹게 말을 이었다. 너 결혼한 뒤 전세로 돌렸던 가게 뺀 것하고 장사에 벌어놓은 몇 푼 합쳤다. 그 돈은 미처 빨아말리지 못해 미안하다.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가진 전부다. 이제 내 몫으로 주마. 전재산이라며 내게 뭉칫돈을 건네는 엄마의 말이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 덜컥 겁부터 났다. 안 받겠다고 버티며 엉뚱한 말을 해서라도 엄마의 남은 시간을 늘리고 싶었다. 엄마, 나에게 주는 돈은 매일 깨끗하게 빨아 말린 거 줬잖아. 이 돈도 예전처럼 빨아서 줘. 숨쉬기조차 힘겨워하면서 끊어질 듯 이어진 엄마 얘기에 밀려 더는 빈말을 내놓지 못했다. 진주야, 네 아버지는 자살한 게 아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 어미가. 엄마의 뜬금없는 말에 순간 의문으로 남은 엄마와 눈 맞았다는 남자가 퍼뜩 떠올랐다. 아버지가 죽던 날 장사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뒷곁 덤불을 헤치고 허둥지둥 빠져나와
산등성이 억새 밖으로 정신없이 내빼는 어떤 사내를 봤다고 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말에 나는 심장이 요동치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얼마 뒤 경찰 오토바이가 엄마를 앞질러 마을로 쏜살같이 달려갔다고도 했다. 매일 오가던 길인데 그날은 뒷골이 싸하니 오싹해 안길을 돌고 돌아 집에 가서야 그 사달이 난 걸 알았다며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가쁜 숨을 고르느라 힘겨워 하면서도 작심한 듯 얘기를 이어갔다. 장사하며 조금씩 모아 반다지 안에 감춰두었던 돈이 없어진 걸 바로 알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놈과 맞서다 봉변당한 거였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몸은 와들와들 떨면서도 그 남자를 범인으로 단정한 엄마 말을 충분히 공감했다. 사내가 빠져나간 덤불길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우리 집만 드나들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던 네 아버지. 차라리 죽길 바란 적도 있었다. 그 모진 매가 무섭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던 범인을 보고도 엄마는 경찰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죽은 사람은 억울하고 안 됐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겠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끝을 흐렸다. 두려웠어. 시끄러워지면 세상 천지 단 하나 남은 너까지 그놈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겁났다. 널 지키기 위해선 눈 질끈 감고 입 닫는 수밖에. 그제야 분명히 알았다. 세상에 나와 단둘이 남겨진 뒤 어린 딸을 지키려고 밤이면 칼과 장도리를 머리맡에 놓아두고서야 잠들던 그 심정을. 엄마가 말한 산 사람은 당신 아닌 나라는 사실이 명치 끝을 아리도록 후벼 팠다. 엄마가 힘없이 감기는 눈을 부릅떠 나와 눈 맞추며 오그라드는 혀로 마른 입술을 핥았다. 엄마, 됐어. 그만해. 힘드니까. 천천히.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도 돼. 내 만류에도 엄마가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굴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을 모두 쏟아내려는 듯 안간힘 다해 목구멍 밖으로 밀어내느라 애를 썼다. 번개불 일듯 순간이었지만 내 그놈 얼굴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혹여 시장통으로 오고 갈 그놈과 한 번이라도 마주칠 줄 알았는데 장사하며 유심히 살펴 찾아봐도 보이지 않더라. 내 눈에 띄지 않길 다행이지. 눈에 띄었다간 그날이 그놈 제삿날이 됐을 테니. 지금껏 풀리지 않은 의문 덩어리가 조각조각 모여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선명해졌다. 엄마는 매일 시퍼렇게 날선 칼로 애먼닭을 도리치며 우라를 달랬다고 했다. 매일 잡는 닭은 아버지 억울함을 달래준 살풀이꽃의 제물이 되어 많은 사람 밥상에 올려진 격이었다. 닭 피 묻은 돈을 내게 주기 싫었다는 말에 내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했다. 내게 울지 말라고 울면 기운 빠진다며 달래는 엄마 귀 밑으로도 굵은 눈물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진작 말하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아가, 넌 그놈을 찾으려거나 억울함 따위는 밝히려 들지 마라.
그때부터 지옥이니. 내가 그랬다. 하루도 편할 날 없는 생지옥. 어디서고 그놈은 지금도 지옥에서 살 거다. 그러니 아가, 너는 싹 잊어라. 잊어야 산다. 원망과 질타보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보고서도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당시 엄마 심정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껏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혹시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던 이 엄청난 오해의 빚은 어쩌란 말인가. 엄마는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았다며 자신은 천벌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죽어 아버지 볼낯이 없었는데 몹쓸 병에 걸려 그렇게라도 죗값 치를 수 있으니 좋다 하는 말이 내 가슴을 핥히었다. 엄마가 홀가분한 표정으로 턱까지 차올랐던 숨을 토해내더니 긴 하품을 했다. 잠이 쏟아지네. 그간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는데. 아가, 나 이제 푹 잘난다. 엄마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눈 감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모습이 젊은 날 아버지 그늘에서 여린 여자로 살던 때처럼 편안해 보였다. 엄마는 그렇게 잠들어 다시 눈뜨지 않았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책을 읽고 나서도 먹먹해질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네요. 작가님의 필력 덕분에 전혀 접해보지 못한 낯선 삶이지만 엄마와 딸의 관계가 너무 잘 그려지고 이해가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작품은 단편 영화로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디테일한 감각들을 잘 살려내었는지 작가의 혼이 깃든 작품이다. 감히 평하고 싶네요. 이런 작품은 그 어떤 AI도 흉내낼 수 없지요. 가슴 깊이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소설. 결코 흔치 않을 것입니다. 현장감 있는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